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에, 저는 원래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고 자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에, 다른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안 하고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무원 생활을 하든 뭐 자기가 사업을 하든 간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을 하고 또 미용을 하고 뭐 저도 미용하고 그 뷰티 이발소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뭐 손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미용 학원에 다니고 여러 군데에서 집에서도 연구를 하고 제가 유튜브도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아는 분들도 저 유튜브를 많이 보겠지만은 저희인데 특강을 좀 해다와 시간당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주겠다. 그 그 특강 강의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그렇게 많이 준다고 했는데도 그 특강 추천을 해서 제의가 들어오는데도 안 한다는 사람은 처음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이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이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제가 김기동 TV, 그 다음에 김기동 이발소, 그 다음에 김기동 한자 이런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김기동 한자를 할 때에도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한자 한문 학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구독을 하고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이지 우리가 보통 머리가 트였다 하잖아요. 머리가 트이면은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이 머리가 트이기 이전까지는 공부가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머리를 트여서 공부는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하는구나. 날개를 달고 공부하는구나.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저 동창생들도 지금 카톡에 한 몇만 명이 카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이 좀 나왔다 해서 이제 알지요. 저도 고향이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이 있는데 그 고향에 가면은 동네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귀신처럼 날아가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에 갔을 때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도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소문이 다 났지요. 그 동네 전체가. 제가 이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의 이 나이에 자랑을 해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내가 이제 지금의 크는 아이들, 이런 청소년들 앞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갈 사람에 대한 그 인생 지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 지침서로 뭐 위인전을 읽는다. 그다음에 중국의 뭐 책임담을 읽는다. 뭐 그 인생 지침서가 될 만한 책들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의 그 애국의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저는 이제 공부한 스타일이 어떻게 머리가 이제 트여서 공부를 했느냐. 한자입니다. 제가 이제 강릉시 구정면 금강리에 있는 금강초등학교에 나왔는데, 금강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적 평가 방식이 계량식이 아니라 정성적 방식으로 그 성적을 매겼습니다. 계량적 정량적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 방법으로 그 생활 통지표가 나왔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지금에는 이제 그 학교 성적할 때 뭐 고등학교 학점제, 그다음에 대학교 학점제, A 플러스 뭐 이런 거는 뭐 B 플러스, C 플러스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거는 계량적, 정량적 방법으로 그 성적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이고, 쉽게 말하면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그 계산식으로 수치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학점 뭐 얼마 100점 만점에 뭐 3.75 학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걸 정량적 표시, 수치적 표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정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많은 주관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량적 표시 방법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정성적 그 성적 표시 방법은 주관적 방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육법전서에서 이제 헌법,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볼 때도 증거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다. 저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렇지만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틀림없이 저놈이 살인을 했을 걸, 마음은, 심정은 간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성적 방법이다. 짐작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우리가 한 4, 50년 전에 생활 통지표를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성적을 매길 때 수우미양가 그렇게 했죠. 수는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우는 넉넉할 우자,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그 다음에 양은 어질 양자, 그 다음에 가는 오를 가자. 그래서
수우미양가 아주 공부를 잘한다. 국어, 산수, 미술, 자연 이렇게 되면은 저 아이는 국어 참 잘해. 저 사람은 산수를 못해.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 보면 그저 우도 거의 없습니다. 미입니다. 미양 간은 없고 미양 이 정도 됐어요. 우리가 그 금강초등학교 다닐 때 내 동창생이 김병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카톡에 김병홍이 가 카톡에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그러면은 동네에서 경사가 났다고 했죠. 제가 제 동창생도 이 유튜브를 보면은 기억을 할 거예요. 김병홍이가 1등이에요. 공부 잘했죠. 그리고 저는 중간도 못 갔다. 어떤 때는 낙제 공부를 한두 번 한 적도 있어요. 정말이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제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몇 번은 그 낙제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반과 후에 남아서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 낙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며칠 정도는 한 기억도 있습니다. 한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때는 공부도 안 했죠. 사실상 놀기만 하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안 했습니다. 똑같은 친구들이지만은 김병홍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머리도 좋은가 봐요. 머리가 원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김병홍 그 동창생은 원주 최신청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체부도 했습니다. 우체부. 면사무소에 면서기도 하고 우체부도 해봤어요. 우체부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원주 최신청이 있잖아요. 강원도는 원주에 가면은 원주 최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거기 갔는데 그 원주 최신청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 김병홍이가 그 원주 최신청이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 김병홍이가 1등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또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장난꾸러기라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김병홍이도 연대 아이들을 뭐 지도하라 해가지고 반장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홍이도 아이들을 공부도 잘하니까 지도를 하라고 반장으로 뽑혀서 지도를 했죠. 김병홍이도 지도를 잘못하는 대가로 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김병홍이가 옛날에는 백묵이라고 합니다. 지금에는 이제 하얀 분필이라고 그래요. 가루분 부필 써가지고 분필이라고 합니다. 분필. 가루분 부필 써가지고 분필.
하얗잖아요. 그 백묵가루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걸 이제 칠판에다가 쓰면서 가르쳤지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씁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쓰고는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맨날 쓰고는 또 칠판 지우개로 지우면은 그 분필 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오래 하면은 분필 가루를 마시면서 폐가 나빠져서 폐병이 걸린다. 그래서 학생 다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칠판을 지워라 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꾸러기들이 이제, 그 반장 말을 잘 안 들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1등을 한 김병홍이하고 같이 받았는데, 김병홍이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백묵가루, 그러니까 분필가루라고 하지요. 그걸 입에다가 2개를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입에 물고 그냥 쭉쭉 빨아 먹듯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해요. 대단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다고 하지만은, 백범,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하는 자체가, 안 되지만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김병홍 동창생이 이 유튜브를 보면은, 저놈이 그때 그 기억까지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초등학교는 우를 받은 것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고 전부 다, 미양이 대부분이고 가끔 가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공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부도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지요. 그게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 학교 이름이다 해서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나 학교 안 간다. 제가 위로는 누나가 6명이고 제가 가장 밑에 막내입니다. 누나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죠. 막내인데 부모님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냥 몸이나 튼튼하고 그냥 살아주기만 하면 고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애아들이니까. 어머니가 44살에 저를 낳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44살에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항상 내 생일은 동짓달 11회가 내 생일이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해요.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아이를 많이 낳고, 옛날에는 의료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낳으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봐야 한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살아난다. 낳는 쪽쪽마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를 마구간에서 가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마구라는 게 소를 키우는 우리간입니다. 소를 키우는 게. 옛날에는 농촌의 주택이라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부엌하고 마구간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가 서로 보입니다.
농촌에서 살았는데, 농촌의 그 집 구조가 부엌하고 그 소를 기르는 마구간하고 서로 소도 보면서 이렇게 여물도 끓여서 소에 주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큰 가마잖아요. 속가마, 아주 큰 가마. 그 다음에 무쇠솥 걸고 이제 나무를 떼서 밥을 짓고 하던 시대죠. 근데 이제 지금에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게 옛날에 칠거지약 중에 7가지에 해당하면은 이혼시킨다. 친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런 옛날 조선시대의 이미지가 그때도 남아있었죠. 그래서 우선 아들이 없으면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는 대가족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밸런스 붕괴가 되면은 모든 문제를 낳고 나중으로는 더 심각해지면은 밸런스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인구도 출산도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인구 절벽 이런 것도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출산율, 또 적절한 수명, 그리고 국민들의 그 연령 구성 비율 이런 것도 알맞아야 돼요. 적절해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하고 평균적으로 구성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5천만 그 국민들의 나이 별로 구성비를 따져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국민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중에서 젊은 사람도 뭐 20%, 그 다음에 중년층도 뭐 50%, 노인은 한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에 오래 살고 보다니까 노인 그 연령층이 20%, 30%, 40%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대별로 청년들이 뭐 30%, 노인은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노인이 20%, 30%,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이 국민 중에 너무 많다.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는 재앙의 밸런스 재앙의 바로 첫 순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학자들이나 강사들이 타이틀로 삼는 것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밸런스 재앙으로 온다는 얘기죠.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섭리를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태초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귀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지구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 증가가 너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이 산다. 그러니까 지구가 견디지를 못한다. 지구가
적당한 인구 수를 적절하게 수용해서 환경이 파괴가 안 될 정도로 잘 돌아가는 그 균형, 밸런스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환경 파괴가 되면은 결국은 지구 재앙도 밸런스에 의해서 재앙이 온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 파괴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버리고 싸고 하는 것이 폐기물이 너무 많잖아요. 전부 다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밸런스 재앙이 자연 섭리에서도 나타나고, 그 인구, 나이 한 나라의 국민들의 나이 분포다가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노인은 10%, 청년층이 젊은 사람이 국민 구성원이 많아야 경제 발전이 된다. 그런 것도 밸런스입니다. 인구 전 세계 나라의 국민들의 여러 가지 나이별, 뭐별 전부 다 그 밸런스가 전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환경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은 밸런스 재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자연재해 밸런스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재해가 계속 생기잖아요. 기상이변. 이것도 밸런스가 파괴된 밸런스 재앙입니다. 그게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점점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없고 처음에 원시인 태어나는 그때 아득한 인간이 전혀 없고 지구 땅덩어리만 있을 때 지구가 탄생한 시기, 그 태초시대가 다시 또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태초 시대로 회귀한다는 자연 섭리가 이론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내가 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그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항상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튼튼히만 병 없이 튼튼히만 건강하기만 살아다오. 농사를 짓든 뭐 하든 상관없다. 네가 싫으면 하지 말아라. 튼튼하게 자라만 다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초등학교 나와서는 이제 농군이라고 해야죠. 옛날에는 농군, 농군을 했습니다. 농사 일을 짓는 사람들을 갖다가 농민이라고 하지요. 요즘에는 농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지었어요. 그래서 낫을 들고 바수가리를 지고 지게를 지고 그 들판에 나가서 낫으로 꼴을 빈다고 하잖아요. 소의 풀을 먹이려고 들판에 가가지고 낫으로 풀을 베어서 지게에다 지고 집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구간에 갔다가 주면은 소가 잘 먹지요. 그걸 꼴을 빈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도 아들을 못 낳고 제가 애아들이라 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낳다 하더라고요. 마구간에서 가서 알을 낳아서 요번에도 딸이면은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딸을 낳은 게 한 8명, 9명 정도는 된가 봐요.
그 중에서도 옛날에는 아이 의료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낳아도 다 살지 않아요. 한 20, 30%는 죽는다고 예상을 하고 많이 낳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출산 과다로 인한 그 밸런스 재앙이 또 나타났지요. 그래서 옛날 가족 계획을 하라. 아들, 딸 많이 낳아서 기르면은 가난해지고 어렵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 딸 둘만 나와서 행복하게 유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자 하는 슬로건을 그때는 걸어서 홍보를 했지요. 국가에서. 요즘에는 남아 선호사상이 없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 며느리라든가 그 여자들은 박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그 선조 어른들한테 그 지탄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총으로. 지탄이라는 것은 손가락 지자, 그 다음에 총알 탄자를 씁니다. 저 여자 아들을 못 낳았다네. 아유, 저래. 저 집이 저렇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방 안에서 딸만 낳다 보니까 44세에 이제 낳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0대 중반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보면은 40전에 폐경이 와가지고 임신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잘 먹지도 못해서 영양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폐경기가 빨리 옵니다. 지금 보다는. 하늘이 준 마지막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그 방안 구들방에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이제 하도 낳기만 하면 딸이니까 44세 임신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도 딸이겠지. 정말로 아기 막 생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소를 바깥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도 마구간에만 매놓지 않고 앞 마당에 이제 소를 밖으로 빼내서 그 마당 저 부근 옆에다가 나무에다가 고삐를 매놓고 일광욕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거 들어가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딸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게 자식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봤으면은 미쳤다고 말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을관에 가서 나 보니까 딸이면 죽이겠다 했는데 낳았는데 저가 태어났습니다. 아휴, 그냥 너무 좋아서 기절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얼른 저를 들어안고 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구간에서 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마구간이라고 안 하고 말 맞췄습니다. 그게 마구라는 것은 말 맞췄었는데 우구간이라고 하죠. 소를 키우는. 그래서 제가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항상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44시에 너를 낳았다. 내가 너무 늙어서 너를 낳아서 네가 아마 어려서 많이 앓고
몸이 약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먹이지요. 부모들은 옛날에 어려워서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그냥 점심은 안 먹어요, 옛날에는. 아침, 저녁만 먹고, 아침, 저녁도 콩죽, 그 다음에 나물국, 죽, 그러니까 산나물을 반, 그 다음에 쌀 반, 그 다음에 콩가루를 이용해서 죽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점심은 안 먹어요. 그러는데 저한테는 애아들이라고 해서 죽을 안 먹입니다. 아침 저녁, 점심도 다. 그렇게 이제 키웠지요. 사실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컸다. 청소년기라든가 젊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그러한 기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문제아가 없습니다. 별로. 너무 화초처럼 너무 과보호를 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 적응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져 가지고 사회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요즘에 봤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결손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되었을 때 사회 문제 성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옛날 우리가 50년, 60년대의 부모의 상이라는 것은 자식을 자기 몸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에는 많이 희석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학교 안 다니고 농사 3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래 한학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동네에서 글깨나 한다 해가지고 한문, 한자 이런 걸 원래 옛날 사람들은 서당에 다니잖아요. 서당. 서당에 훈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글깨나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보고 농사만 짓지 말고 농사 지으면서 서당에 좀 가서 한자를 좀 배워라. 우리 아버지는 가끔 동네에서 한 달에 몇 번씩 글깨나 한다는 사람들의 하고 이제 글짓기 대회 뭐 이런 데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서당에 가서 한자를 좀 배워라. 한자를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제가 배우게 되죠. 그때는 한자 서당이라는 것은 산속에 대부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쓰고 한복 입고 서당의 훈장님이 산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하고는 학원비라고 요즘에는 하지만 옛날에는 쌀
뭐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쌀을 이제 갖다 줍니다. 학원비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버지는 55세 일찍 죽었어요. 제가 15살 됐을 때 죽었습니다. 55세 죽고, 그래서 이제 서당에 다니는데, 이제 어머니가 쌀을 머리에 이고, 서당에 찾아가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아이 한자 한문을 가르치신 대가로, 쌀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쌀을 이고, 이제 훈장님 집에 학원비를 갖다 주러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훈장이 김기동이가 머리가 상당히 좋다. 여기 서당 학생들 중에서 3년, 5년 동안에 가르친 그 실력보다 한 1년 된 김기동이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훈장님이 그냥 두기는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에 3년, 5년 된 학생들보다 6개월, 1년도 안 된 김기동이가 한자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냥 두기는 아까우니까 중학교를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옵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일 모레 죽게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막내 누나지요. 바로 저 위에 있는 누나가 강릉에 살고 있는데 누나인데도 얘기하고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나인데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누나가 또 머리가 좋아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빴지만 옛날에 운동회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곰봉이라고 있잖아요. 운동회 할 때 곰봉을 돌리고 뭐 100m 달리기 하고 할 때는 원래 곰봉을 학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가서 모델로 운동회 할 때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모델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완전히 100점 만점 그렇게 잘했어요. 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는 게 딸이 아들을 길을 꺾어서 누나가 완전히 잘 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아유, 아들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동생을 학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5살에 강릉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저도 지금 1m 85 키가 되지만은 그때 잘 먹이고 어려웠지만 아들이라고 잘 먹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m 85고 신체가 컸어요. 15살에 중학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학교에 입학하려고 가니까 아이들은 작아요. 근데 저 어른이 중학교 입학하러 왔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원래 학교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11살이나 12살, 뭐 13살 요때 들어가야죠. 초등학교 졸업을 8살에 입학했으니까. 그게 정상인데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덩치가 컸는데다가 3년 늦게 있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완전히 어른과 같이 크지요. 입학 원서 내고 이제 갔을 때 아이들 같이 온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저 어떤 어른이 왜 중학교 입학하려고 들어왔네? 이러면서 운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도 조금 생겼죠.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같이 졸업한 학생들이 그래도 교복을 입고 모자 쓰고 학교 가방 들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졸업하고 1년 동안에 농사 짓는 게 편하고 학교 안 가니까 좋은데 조금 지나니까 같이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 교복 입고 모자 입고 번듯하게 해가지고 가는 거 보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생각이 있었고 또 엄마도 훈장하는 말이 있고 누나도 그거 듣고 동생 학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한자를 많이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한자를 배우지 않았으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을 하면서 졸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지요. 지금까지 제가 자격증이라든가 지금이 뭐 미용사, 이용사 자격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의 이 수준 상태까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만일에 한자를 안 배웠다고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요. 한때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이해하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 최고의 학교에 나왔는데도 스카이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떨어진다. 그게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글문자, 풀해자, 힘력자. 글을 이해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한자 3급 자격증을 가져와야 대학교 졸업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발단이 돼서 졸업 논문, 졸업 한자 자격증 3급 제출해야만 대학교 졸업장을 주겠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미국 뭐 일본 같은 데도 그렇지만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뭐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한자를 가르치고 우리나라도 일본에도 자기 나라 글이 있지만은 자기 나라 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 글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한글은 조금 그래도 한글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일본은 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해서 한자를 같이 써야 한다. 그래서 한자 병용을 해야 한다. 옛날에는 한자를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한문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글만 쓰자. 왔다 갔다 했죠. 요즘에도 여러분 나도 이제 자격증을 여러 군데 따고 했지만은 내가 이용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을 땄을 때 학원에 다녔을 때 우리가 뭐 후대각이다, 뭐 전대각이다 하는 한자를 쓰는 수강생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한자를 쓰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써놨습니다만은 그 후대각머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사도라 머리입니다.
그리고 전대각 머리가 그 스파니엘 머리예요. 전대각 머리라는 것은 앞쪽 머리가 길어지는 머리고, 후대각 머리라는 것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의 단체가 길어지는 머리가 후대각 머리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A라인 머리다. 그 다음에 후대각은 V라인 머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자를 모르면은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깊은 뜻을 모르면은 자기가 실력이 있는 유명한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창업을 해도 그 실력이 없으면은 장사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매스컴이 많이 되어서 그 전대각이라든가 후대각은 결국은 그 각도 베이스에 따라서 머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그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그 헤어 디자인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과학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분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머리가 턱을 감싼다 하는 것을 허그, 이거 이제 턱을 머리가 이렇게 포옹을 한다, 앉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 허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허그라고 하지요. 뒤에서 앉는 것을. 그런 형태를 할 때는 우리가 후대각으로 깎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후대각은 바로 얼굴 정면에서 머리를 나쪽으로 당겨서 깎지요. 그 반대 방향으로 뒤로 당겨서 깎으면 후대각이고, 앞으로 당겨서 하면은 전대각이 되면서, 전대각은 바로 앞전자 씁니다. 앞이 길어진다 해서 앞전자, 후대각은 뒤후자를 씁니다. 뒷머리가 길어진다 해서 후대각이고, 대각선이라고 하지요.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대각선, 전대각 할 때 전, 후대각 할 때 후 하는 앞전 뒤후 쓰고, 대각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사각형에서 크로스로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그 대각선이 생기죠. 그 각선, 대각선에서 그 대할대자 빼고 뿔각자, 뿔선자 써서 전대각, 후대각,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각도 베이스입니다. 온 베이스는 두피면에서 90도, 45도 그 베이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각도의 베이스. 그 각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의 길이가 달라지고 머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깊이 이해가 된다면 창업을 하세요. 성공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볼만한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봐서 전부 다 이해가 간다. 그리고 깊은 뜻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충분히 내가 유튜브를 헤어 디자인 관련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한다.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45도, 그 다음에 전대각, 후대각, 그 다음에 오버존, 그 다음에 미들존, 그 다음에 언더존, 미들존, 오버존, 윗머리, 옆머리,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한다. 이것이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도 남는다 하면은 창업을 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학원에서 꼭두각시처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못하고 그 앵무새처럼 꼭두각시처럼 따라서만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 하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발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